서울은 겨울비가 잦다. 차가운 공기와 축축한 거리, 그리고 회색으로 덮인 하늘이 도시를 삼킨 듯하다. 비가 오는 날이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걷는다. 우산 아래에서조차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는 듯 바삐 지나간다. 광화문 근처의 육교 아래 한 남자가 담요 하나를 덮고 웅크리고 있었다. 장민석, 나이 60이 넘은 노인은 서울의 거리에서 수년을 보냈다. 버려진 박스 위에 앉아 그는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겼다는 듯이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인근 종합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유태주는 우산 없이 거리를 걷고 있었다. 젖은 머리칼과 무표정한 얼굴이 그를 더욱 차가워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차가웠다. 고된 병원 생활과 어릴 적 기억 속의 아버지의 부재는 그에게 아무도 모르는 상처를 남겼다. 비를 피해 육교 아래로 들어선 태주는 무심코 그곳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았다. 낡은 옷, 마른 얼굴, 그리고 이상하게도 평온한 표정. 어쩐지 눈길이 자꾸 갔다. 태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가방 속을 뒤적였다. 그는 밤에 먹으려고 사뒀던 도시락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가 도시락을 내밀었다. 이거 드세요. 따뜻하진 않지만. 민석은 천천히 눈을 떴다. 태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그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는 무언가 묘한 감정이 있었다.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비가 다시 세차게 쏟아졌다. 그는 노인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자신도 이유는 모르지만 마음 어딘가가 이상하게 흔들렸다. 다음 날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태준은 응급실로 실려온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바로 어젯밤 도시락을 건넨 그 노인이었다. 이름도 없는 신원 미상의 환자. 요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했다고 했다. 의사는 태준을 포함한 인턴들에게 말했다. 환자는 심한 탈수와 저체온증 상태입니다. 당분간 집중치료실에서 경과를 지켜보죠. 태준은 노인의 곁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무언가 마음이 불편했다. 그는 병원 행정팀에 부탁해 최소한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며칠이 지나고 민석은 조금씩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다. 태준이 병실에 들어가자 민석은 그를 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작은 인사에 태준은 유유로 안도했다. 기억하시죠? 저예요. 도시락 드렸던 사람. 민석은 웃었다. 작은, 아주 작은 웃음이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히려 태준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며칠 후 태준은 병실 침대 옆에서 조용히 앉아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놓고 있었고 태준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 빛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은 그 글꼴을 읽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 노인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삶을 잃지 않으려 애써온 조용한 생존자였다. 그날 이후 태준은 근무가 끝나면 종종 민석의 병실을 찾았다. 둘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통했다. 태준은 민석이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잊고 지내던 감정과 닮았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민석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나는 딸이 하나 있었소. 아주 오래전에 아직도 나를 기억할까 모르겠소. 태준은 놀랐다. 그의 눈에는 묵혀있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준은 자신이 왜 이 노인에게 끌렸는지를 이해했다. 그 역시 아버지를 잃은 아이였고 민석은 그런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 같았다. 그날 밤 태준은 오래된 자신의 가족 사진을 꺼냈다. 어릴 적 모습, 어머니의 웃음, 그리고 사진 속 한 남자의 흐릿한 모습. 그는 그 얼굴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왜 그렇게 가버렸어요. 병실의 아침은 언제나 비슷했다. 소독약 냄새, 기계의 낮은 신호음, 그리고 창밖의 흐린 빛. 장민석은 창문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에게 병실은 낯설지 않았다. 이곳은 거리보다 따뜻했고 무엇보다 질문을 하지 않았다. 유태주는 해진 명단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의사로서의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지만 민석 앞에 서면 자꾸만 개인적인 감정이 스며들었다. 어젯밤에도 그는 민석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설쳤다. 몸은 좀 어떠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는 느낌은 납니다.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태준은 웃지 못했다. 그 문장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 민석은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했고 묻지 않으면 과거를 꺼내지 않았다. 태준은 그것이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습관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병원 기록에는 여전히 무연고자라고 적혀 있었다. 주민등록번호도 보호자도 없었다. 그저 이름 하나, 장민석. 태준은 그 이름을 처음 불러보는 순간 이 사람이 세상에 다시 연결된 느낌이 들었다. 며칠 뒤 사회복지사가 병실을 찾았다. 퇴원 후에 거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를 들었다. 임시보호시설, 노숙인 쉼터, 그리고 절차적인 설명들. 태준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의사라는 사실이 그 순간만큼은 무력하게 느껴졌다. 병은 치료할 수 있어도 삶은 처방할 수 없었다. 복지사가 나간 뒤 병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이 병실에 있게 해줘서 고맙소. 여기선 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서. 그 말에 태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차트를 정리하던 손이 떨렸다. 사람이 된 기분. 그는 그 표현을 오래 곱씹었다. 태준은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날, 어른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때 그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된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늘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다. 성적, 성취, 안정적인 직업, 사람이 되기 위해 조건을 쌓아 올려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민석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그저 존재함으로 사람이고자 했다. 어느 오후 태준은 민석에게 작은 노트를 건넸다. 병원 홍보용으로 남은 메모장이었다. 심심하시면 뭐라도 적으셔도 됩니다. 민석은 노트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글씨가 엉망일 텐데 괜찮겠소? 괜찮습니다. 읽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민석은 노트를 펴고 오랜만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줄이었다.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왜 다시 찾지 않았는지. 글은 점점 길어졌다. 후회와 변명, 그리고 침묵의 시간들.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태준은 노트가 침대 옆에 놓인 것을 보았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도망친 사람이었다. 하지만 도망친 이유를 설명할 용기는 없었다. 태준은 허락 없이 그 문장을 읽은 것이 미안해. 노트를 다시 덮으려 했다. 그때 민석이 말했다. 읽어도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 읽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석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풀어놓았다.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아내의 병, 그리고 딸의 어린 얼굴. 나는 항상 나중에 돌아오겠다고 생각했소.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나아지면. 그 조금이 평생이 될 줄은 몰랐지. 태준은 묵묵히 들었다. 조언도 판단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고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날 민석은 물었다. 선생님은 왜 의사가 됐소?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서요. 그런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뭘 살리고 싶은 건지.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때가 있지요.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지부터 다시 물어야 할 때. 그 말은 조언이 아니었다. 경험에서 나온 조용한 인정이었다. 태준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바빴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병실 안에서는 두 사람이 잠시 같은 속도로 숨을 쉬고 있었다. 태준은 그 순간 알았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노인은 자신이 놓치고 있던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을.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장민석의 상태는 다소 호전되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말랐고 체온은 자주 떨어졌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조금씩 노트에 글을 남겼다. 그리고 유태주는 그 노트를 가끔 읽었다. 병원 측에서는 이제 퇴원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는 복지관이나 쉼터와의 연계를 제안했다. 하지만 민석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결정을 유보하는 사람처럼 조용했다. 어느 날 저녁, 태주는 민석의 병실에 조용히 들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따뜻한 거라도 드셔야죠. 병원 커피지만. 민석은 웃으며 한 잔을 받아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다. 민석은 자신의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한때는 공장 기술자로 일했고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가던 평범한 가장이었다고 말했다. 내 딸 이름은 하은이었소. 장하은.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지. 그 아이가 8살쯤이었을 때 내가 집을 나왔소. 아내는 병들었고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었지. 결국 나 혼자 살아남겠다고 도망친 거요. 태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죄책감이 스며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미안했다는 말을 삼켰다. 하은이는 날 기억이나 할까 싶소. 아니면 날 원망하며 살았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이제 와서 찾아가는 건 그 아이 인생을 또 어지럽히는 게 아닐까 겁이 납니다. 태주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 역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프기만 했다. 어릴 적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진 아버지. 그 부재는 오랜 시간 분노와 슬픔을 남겼다. 그는 민석에게 말했다. 전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사라졌는지도,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그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돌아오길 바랐던 것 같아요. 민석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 아주 작게 미소가 떠올랐다. 그 말, 참 고맙소. 그 말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소. 며칠 뒤 민석은 병원에 작게 부탁을 했다. 혹시 전주라는 도시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줄 수 있겠소?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딸아이가 아마 그 근처에서 산다고 들었소. 아주 오래전에. 태주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민석이 언젠가는 이 결정을 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는 병원 측과 상의하여 임시 여출 허가를 신청했다. 그리고 짧은 여행을 위한 준비를 도왔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태준의 말에 민석은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건 제 몫이요. 이 길은 내가 혼자서 걸어야 할 길입니다. 며칠 후 민석은 조심스레 병원을 나섰다. 오래된 외투와 작은 가방, 그리고 손에 든 노트 한 권. 그 안에는 자신이 평생 써온 후회의 문장들과 언젠가 하은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담겨 있었다. 버스 터미널에서 민석은 승차권을 구입했다. 전주행 완행버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겨울 풍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건물, 다리, 하천, 그리고 산. 세상은 여전히 자신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반응을 마주하게 될지 몰랐다. 하은이 그를 받아들일지, 혹은 문을 닫을지.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미안했다는 말보다 먼저 사라져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는 노트에 그렇게 적으며 버스 안에서 눈을 감았다. 한편 서울에서는 태준이 병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민석이 비워놓은 병상 위에는 노트 한 권이 더 있었다. 그 안에는 짧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태준 선생,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더라도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은 세상에 남겨주시오. 태준은 쪽지를 읽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 쪽지를 품에 넣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빛이 비추고 있었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장민석은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한참을 멈춰있던 눈빛은 사람들 틈 사이로 움직였고 그는 마치 낯선 행성에 도착한 사람처럼 느리게 걷기 시작했다. 거리에는 겨울 바람이 매서웠고
사람들은 목도리를 깊이 두르고 바삐 움직였다. 민석은 오래전의 기억을 더듬으며 익숙한 골목을 찾아갔다. 그 골목은 여전히 좁고 벽은 낡아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듯했다. 여기 맞을까? 그는 중얼거리며 작은 주택 앞에 섰다. 녹이 쓴 철문, 화분 몇 개, 문 옆에 붙은 종이 우편함. 그는 한참을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안쪽에서 인기척이 있었고 곧 한 여자가 문을 열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단정한 머리,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순간 멈춘 눈동자. 장하은이었다. 민석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민석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눈앞에 딸은 자신이 기억하던 8살 아이가 아니었다. 이제는 어른이 되었고 그의 부재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낸 존재였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하은아 나야. 아버지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은의 눈빛이 변했다. 놀람, 혼란, 그리고 바로 이어진 냉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다. 민석은 서둘러 말했다. 잠깐이면 돼.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다. 하은은 문을 완전히 닫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는 오래된 상처와 분노도 함께 있었다. 예, 이제 와서 나타나셨어요. 엄마 돌아가신 거 아세요? 장례식 때도 없었잖아요. 그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석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내가 겁이 났어.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너를 더 힘들게 할까 봐. 그냥 멀리서만 미안하다고 생각만 했지. 하은은 차갑게 웃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민석이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에 건넸다. 이거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내 마음이 담긴 거다. 한 번이라도 봐주면 고맙고 버려도 괜찮다. 그는 말을 마치고 뒤돌아섰다. 문은 닫히지 않았다. 하은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노트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석은 골목을 빠져나와 근처의 작은 여관에 들어갔다. 방은 작고 추웠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 도시에서 더 바랄 것도 더 얻을 것도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의 얼굴, 닫히지 않은 문, 그리고 자신이 남긴 노트. 다음 날 아침, 그는 천천히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버스표를 샀다. 그는 창가에 앉아 다시 한번 골목 쪽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버리지 않았어요. 민석이 돌아보니 하은이 서 있었다. 손에는 노트가 들려 있었다. 하룻밤새 다 읽었어요. 몇 번이나 덮었다가 다시 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던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어쩌면 저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은은 노트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내 안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었네요. 그날 두 사람은 함께 터미널 근처의 작은 찻집에 앉았다.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은 너무 멀리 돌아왔지만 늦게 만난 만큼 더 조심스러운 시작이었다. 민석은 하은에게 말했다. 내가 병원에 다시 들어가야 해. 몸이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돌아갈 때 나도 같이 갈게요. 이번엔 보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민석은 창밖을 보았다. 전주의 하늘은 맑았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줄은 몰랐지. 참, 고맙다 내 딸.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다.
장민석은 창밖을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고, 장하은은 그 옆에서 손에 노트를 쥔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따라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은 마치 멈춰 있는 듯했다. 도시가 가까워질수록 민석의 얼굴엔 피로가 드러났다.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는 것을 하은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가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아버지, 병원 가기 전에 어디 잠깐 들릴까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석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냥 바로 가자. 지금은 조금이라도 쉬고 싶구나. 서울역에 도착하자 유태준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그는 민석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생각보다 상태가 더 나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많이 안 좋으세요? 태준은 하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병원으로 바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응급실을 거쳐 입원 수속이 진행되었고 민석은 예전보다 더 깊은 병동에 배치되었다. 하은은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지켰고 태준은 진료를 마치고 틈틈이 병실을 찾았다. 며칠 후 정밀 검진 결과가 나왔다. 간암 말기. 이미 전이가 진행되었고 유학적으로 가능한 치료는 한정적이었다. 태준은 병실 밖에서 하은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기적을 바라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통증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없었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는 아버지와 단 하루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병실 안에서는 민석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하은이 들어오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하은아. 나는 지금이 참 고맙다. 너와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내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날부터 하은은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수업이 없는 날이면 종일, 있더라도 끝나자마자 달려왔다. 그녀는 민석의 손을 잡고 어릴 적 이야기를 꺼냈다. 기억나요? 저 6살 때 생일날 아버지가 노란 리본 달린 선물 줬어요. 그 안에 작은 토끼 인형 있었는데 전 그 인형을 중학교 때까지 침대에 두고 잤어요. 민석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감았다. 작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나는 그 인형을 사려고 며칠 밤을 공장에서 추가 근무했지. 너한테 줄 거라고 상상하면서 버텼어. 두 사람은 서로의 기억을 나누며 과거의 상처들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용서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간과 존재,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석은 태준에게 따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병실 옆 작은 면회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태준 선생, 나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소. 누군가가 내게 처음으로 다시 사람이라고 불러준 날부터 나는 조금씩 살아있는 기분을 되찾았지. 선생님께도 고마웠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은 내게 처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법을 알려줬어요. 제가 어릴 때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어쩌면 선생님께서 대신 보여주신 걸지도 몰라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빛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고요한 평화가 스며 있었다. 며칠 뒤 민석은 하은과 함께 병원 옥상에 잠깐 올랐다. 요사의 동행하에 짧은 요출이 허락되었다. 도시의 불빛이 어둠을 뚫고 반짝였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복잡했고 사람들의 삶은 멈추지 않았다. 민석은 하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너를 떠났지만 너는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은은 대답 대신 아버지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직 함께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그날 밤 민석은 깊은 잠에 들었다. 더 이상 노트에 글을 남기지 않았고 대신 침대 머리맡에는 한 장의 종이만 남아 있었다. 딸과 다시 만났고 율사와 친구가 되었으며 사람으로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병실의 아침은 더 조용해졌다. 기계 소리는 여전했지만 장민석의 숨결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몸은 많이 야위었고 눈을 뜨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율사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다.
하은은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았다. 휴직계를 제출하고 병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냈다. 그녀는 간호사들과 함께 민석을 돌보았고 작은 것 하나도 손수 챙기려 했다. 하은은 침대 옆에서 책을 읽거나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며 웃었다. 그 웃음은 아버지를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민석은 조용히 눈을 떴다. 창밖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눈을 제대로 떴다. 하은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하은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뭘 드릴까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었어. 그는 한참을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고통도, 병도, 시간도 모두 멈춘 듯했다.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냥 꿈꾸는 기분이야. 하은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민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울지 마.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날 저녁, 태준이 병실을 찾았다. 그 역시 민석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하은 옆에 앉았다. 지금쯤이면 무서울 법도 한데. 오히려 아버지께서 저를 위로하시네요. 하은의 말에 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분은 이미 많은 걸 놓고 가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붙잡으셨어요. 사랑이요. 하은의 질문에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존재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잊히는 게 가장 두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버님은 누군가의 기억 안에 분명히 살아 계시니까요. 며칠 뒤 민석은 다시 말을 줄였다. 눈을 뜨는 시간도 짧아졌다. 하은은 그가 깨어 있을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자장가처럼 불러주던 곡이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민석은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 주말 병원에서는 자원봉사 공연이 열렸다. 소규모 밴드가 병동을 돌며 음악을 들려주는 시간이었다. 하은은 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혹시 아버지 방 앞에서 작게라도 음악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태준은 주최자와 상의했고 결국 작고 조용한 기타 선율이 병실 복도에 퍼졌다. 민석은 그 음악을 들으며 눈을 떴다. 한참을 듣고 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이런 건 참 오래됐구나. 사람들이 내게 뭔가를 들려주는 시간. 그는 손을 들어 하은의 손등을 살짝 만졌다. 너도, 태준 선생도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틀 뒤, 민석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밤새 숨결이 약해졌고 새벽녘 그는 아무 소리도 없이 멈춰 섰다. 하은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그 순간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민석은 유언에 따라 화장 후 서울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노트는 하은에게 남겨졌고 그 노트는 이제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며칠 후 하은은 태준을 찾아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노트의 마지막 문장, 기억나세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딸과 다시 만났고 묘사와 친구가 되었으며 사람으로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은은 노트를 꺼내 펼치며 말했다. 사실 그 아래에 한 줄 더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봤어요. 그녀는 그 문장을 읽었다. 당신들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다. 그 날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머무는 온기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장민석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겨울은 여전히 도시를 감싸고 있었고 거리의 바람은 여느 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유태준에게 이 겨울은 전과 달랐다. 무언가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한 계절이었다. 민석의 장례가 끝난 후 태준은 병원으로 돌아와 평소와 같이 근무했다. 환자들을 돌보고 서류를 정리하고 수술실에 들어갔다. 겉보기엔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내면은 달랐다. 민석의 마지막 말들, 그 침묵 속 온기, 그리고 노트에 적힌 마지막 문장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 당신들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다. 하나의 바통처럼 그의 삶을 이어가달라는 조용한 요청이었다. 태주는 병원 옥상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주 생각에 잠겼다. 그는 어릴 적부터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는 점점 무뎌지고 있었던 걸지도 몰랐다. 그는 이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의사가 된다는 건 무엇인지, 누군가를 살린다는 게 단지 몸만의 문제인지. 며칠 뒤 태주는 병원장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노숙인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병원에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병원장은 처음엔 난색을 보였다. 예산, 인력, 안정성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태주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사례를 정리해 보고서를 만들었고 민석과의 이야기를 담은 편지도 함께 제출했다. 결국 제한적이지만 월 1회의 무료 진료 프로그램이 승인되었다. 그 첫날 병원 외래진료실에는 비닐 옷을 입은 사람들, 낡은 가방을 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들 중엔 말이 없었지만 눈빛 속에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태주는 그들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고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여기선 누구든 괜찮습니다. 그 말은 민석이 그에게 처음 건넸던 온기와 닮아 있었다. 한편 장하은도 변화를 겪고 있었다. 아버지를 보내고 난 후 그녀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싶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초등학교에서 기억 수업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사랑하는 사람, 잊고 싶은 일, 소중한 기억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이었다. 처음엔 아이들이 머뭇거렸지만 하은은 조용히 기다렸다. 마음은 말보다 느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기억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은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은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네, 제 아버지요. 예전엔 잊고 싶었지만 이제는 기억하고 싶어요. 그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은 저마다의 기억 노트를 만들었다. 하은은 아버지의 노트를 교실 책장 한 구석에 놓았다. 아이들이 언제든 읽을 수 있도록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건 한 사람이 쓴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많은 걸 잃었지만 마지막에 한 사람을 다시 만났고 그게 전부였대요.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의 전부가 될 수 있어요. 봄이 다가오던 어느 날, 하은은 병원을 찾아 태중과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민석의 묘소를 함께 찾기로 했다. 그날 하늘은 맑았고 바람에는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었다. 묘지 앞에 서서 두 사람은 조용히 인사했다. 꽃을 놓고 묵념하고 각자의 마음을 전했다. 태주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묘비 옆에 놓았다. 그 안에는 진료 프로그램 첫날 찍은 사진 몇 장과 아이들이 쓴 편지 일부가 들어있었다. 아버님, 지금 누군가가 당신 덕분에 다시 의사를 믿고 있어요. 하은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전 아이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아이들도 당신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많은 말은 없었지만 그날의 고요는 누구보다 따뜻했다. 하산길에서 태준이 말했다. 하은 씨, 혹시 민석 아버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을 생각 있으세요? 하은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생각은 했어요. 그분의 삶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럼 같이 해봐요. 저도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였으니까요.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온기. 그것이 책 제목으로 처음 떠오른 순간, 장하은은 문득 아버지의 체온을 떠올렸다. 병실 침대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작고 마른 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어느 누구보다 크고 따뜻했다. 태중과 하은은 주말마다 만나 민석의 노트, 병원 기록, 그리고 서로의 기억을 모아 글을 정리했다.
처음엔 쉽지 않았다. 어떤 부분은 아프게 다가왔고, 어떤 문장은 눈물 없이 읽기 힘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건 단지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하은이 조용히 말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어떤 사람은 존재를 부정당하지만, 결국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책은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민석의 과거, 거리의 삶, 태준과의 만남, 하은과의 재회, 그리고 마지막 계절의 기록까지. 하은은 노트의 문장 하나하나를 그대로 살리고 싶어 했다. 그 글에는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도망친 사람이었다. 하지만 도망친 이유를 설명할 용기는 없었다. 그 문장을 읽으며 하은은 말했다. 그 문장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끝은 이렇게 되겠죠. 나는 돌아온 사람이었다. 누군가의 손을 다시 잡고 사람으로 떠난 사람이었다. 그들은 지역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고 작은 규모지만 따뜻한 반응을 얻었다. 출판 담당자는 말했다. 요즘 책 시장이 쉽진 않지만 이야기는 분명히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거예요. 책은 몇 달 후 출간되었다. 초판은 천부, 표지는 겨울 하늘 아래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실루엣을 담고 있었다. 한 사람의 온기, 장하은, 유태준 지음. 출간 소식은 SNS와 지역 언론을 통해 퍼졌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고 어떤 이는 노숙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였으며 어떤 이는 오래전에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었다. 그들 모두는 책 속의 문장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발견했고 눈물을 흘렸고 작은 따뜻함을 느꼈다. 이 책은 내 아버지에게 전하지 못한 말 같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하은은 독자들에게 편지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주 한 통씩 민석의 묘소 앞에서 그 편지를 읽어주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떤 어머니가 이 책을 읽고 눈물 흘렸다고 했어요. 자신이 너무 오랜 시간 가족에게 닫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태주는 병원에서도 변화를 느꼈다. 무료 진료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생겼고 학생 인턴 중 한 명은 민석의 이야기를 듣고 율사의 길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 학생의 말에 태주는 조용히 웃었다. 처음엔 나도 믿지 못했지. 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이었어. 책 출간 석 달 후 하은과 태주는 작은 북토크 자리를 마련했다. 도서관의 한 모퉁이에서 열리는 소박한 모임이었다. 참석자들은 책을 손에 들고 각자의 감정을 나누었다. 혹시 그 아버님은 실제 인물인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진 않을까요? 하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실제 인물이세요. 제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겐 한낱 노숙인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첫 번째 친구였죠. 그날 밤, 하은과 태주는 도서관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고, 밤바람은 서늘했지만 기분은 따뜻했다. 이야기가 사람을 바꾸기도 해요. 하은이 말했다. 아니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 이야기를 바꾸죠. 민석 아버님처럼요. 한 사람의 온기는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 출간 넉 달 만에 초판은 모두 소진되었고 독자들의 요청으로 추가 인쇄가 결정되었다. 작고 조용한 이야기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사람들의 일상에 작은 파장을 만들고 있었다. 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는 이 책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읽기로 했다. 수업을 마치고 그는 하은에게 메일을 보냈다.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틀렸다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떠올리는 경험이 되었어요.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퇴원 예정 환자들에게 책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건네고 싶어서였다. 책의 영향은 점점 커졌고 하은은 점차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망설였다.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풀어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당신들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이제 하은의 행동 기준이 되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책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한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하은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아버지를 오랫동안 미워했어요. 그분은 술과 폭력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고 어느 날 후련히 떠났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니 그가 도망친 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한 고통에서 숨으려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은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한편 유태준도 변화의 길목에 서 있었다. 병원의 무료 진료 프로그램은 점점 체계를 갖춰갔고 그는 매달 노숙인, 이주 노동자, 저소득층 환자들과 만났다. 그중 한 환자는 민석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말수가 적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며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 말하는 남자였다. 태주는 그를 민석처럼 대했다. 조용히 다가가고 묻지 않으며 기다렸다. 당신은 여기 있어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그 남자에게 첫 번째 따뜻함이 되었다. 하은과 태주는 가끔씩 만나 서로의 소식을 나누었다. 책이 만들어낸 인연들, 변화하는 교육 현장과 유료 현장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한 사람에 대해. 어느 날 태준이 말했다. 하은 씨, 혹시 외국 출판 제안도 들어온 거 알고 계셨어요? 네, 들었어요. 일본, 대만, 그리고 최근엔 베트남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이 이야기가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워. 하은은 잠시 조용히 앉아있다가 말했다. 사람의 외로움이나 사랑은 언어를 넘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어떤 언어로든 누군가의 가슴에 닿는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하은은 아버지의 묘소를 다시 찾았다. 책이 출간된 지 6개월. 그녀의 삶도 책처럼 많은 페이지가 넘어갔다. 무덤 앞에서 그녀는 작은 쪽지를 꺼내 읽었다. 아버지, 요즘은 아버지가 없는 날이 없어요. 매일 누군가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말하고 누군가는 아버지의 글에서 위로를 받으니까요. 그러니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기도라기보다는 다짐에 가까운 자세였다.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며칠 뒤 태주는 병원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복지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커뮤니티 클리닉을 운영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그는 고민 끝에 병원장과 상의했고 결국 병원 내 소규모 커뮤니티 진료실을 맡게 되었다. 진료실 이름은 온기 클리닉이었다. 유료뿐만 아니라 상담, 쉼터, 연결의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었다. 개소식 날 하은도 참석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태주는 짧게 인사말을 전했다. 이 공간은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사람으로 살고자 했고 그 온기가 지금 여러분께 닿기를 바랍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하은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잘 이어가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온기를. 온기 클리닉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다. 작은 진료실이었지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누구의 말이라도 듣고 싶어서 오는 이들도 있었다. 진료를 마치고 나가며 작은 인사를 남기고 가는 이들. 고마워. 오늘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 말들이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증거였다. 유태주는 여전히 바빴다. 하지만 그는 그 바쁨이 행복하다고 느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확인하는 일이 율사의 일이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클리닉에 한 여학생이 찾아왔다.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입구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혹시 여기가 그 책에 나온 곳 맞나요? 태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사람의 온기요. 네, 맞아요. 그 책의 실제 이야기 중 하나죠. 소녀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며 말했다. 이 책이 저를 살렸어요. 가정도 학교도 힘들었는데 이 이야기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그녀는 울듯 말듯한 얼굴로 조용히 클리닉 안으로 들어왔다. 태주는 말없이 의자를 내주고 그저 그녀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 한참 뒤 그녀는 말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의 온기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남게 해준 사람처럼요. 그날 태주는 밤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다. 혼자 있는 공간에서 민석의 이름을 적은 노트를 펼쳤다. 민석 씨, 오늘 또 한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로 살아났습니다. 한편 장하은은 새로운 책을 준비 중이었다. 이번엔 아이들과 함께 쓴 책이었다. 제목은 기억의 노트. 아이들이 자신의 소중한 사람, 잊고 싶지 않은 기억, 그리고 감사한 순간을 그림과 글로 담아낸 책이었다. 책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건 어쩌면 살아있는 또 다른 방식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이 책을 초등학교, 청소년 센터, 도서관 등에 기증했다. 그리고 언제나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메모를 넣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은 흘렀다. 민석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년.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책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었다. 어느 날 봄, 하은과 태주는 함께 민석의 묘소를 찾았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바로 온기 클리닉이 전국 의료인 권장 사례로 선정된 날이었다. 조용한 묘지 앞에서 하은은 꽃다발을 놓고 인사했다. 아버지, 지금은 전국 여러 도시에서 온기 클리닉이 생기고 있어요. 태준 선생님은 그 중심에서 묵묵히 걸어가고 계세요. 태준도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손을 모았다. 민석 씨,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함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지탱하고 있어요. 하산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다. 가끔 생각해요.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아버지가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제 삶은 지금과 전혀 달랐을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생각, 나도 해요. 그날 병실에서 처음 만났던 민석 씨가 그냥 환자 중 한 명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결국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순간에 스며드는 존재인가 봐요. 그날 밤, 하은은 새로운 원고를 앞에 두고 한참을 고민했다. 그녀는 문장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 온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한 사람의 온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고 그 사람은 다시 누군가를 살게 한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빛이 된다. 태준도 늦은 밤 병원에 남아 있었다. 그는 유료 봉사팀에게 보낼 편지를 작성하고 있었다. 율사는 병만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일.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다. 수많은 창문 사이 누군가는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온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어둠 속 어딘가에 작은 불빛 하나는 분명히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의 이름은 민석이었고 하은이었고 태준이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한 사람이었다.